저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아직 오셔도 이 자리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앞으로 한 40분 조금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있으면은. 자, 그럼 저 2부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 강연의 내용은 이 사건의 실체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부에서 우종창 기자가 말을 한 요지는 지금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괴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범법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으로 다룰 때는 법을 어겨야 그 사건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연히 언론의 보도와 이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 사이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는 너무나 그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실이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뭘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동안에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 9건을 지적한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 조선일보가 잘못한 건 다 빼고 다른 언론사가 잘못한 걸 적었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그동안 잘못한 거 한 몇천 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정도가 약한 것을 뽑아놨더라고요. 약한 것을 뽑아놨는데 저보고 꼽으라면은 이런 순서로 꼽겠어요. 저는 다 외웁니다. 하도 그걸 많이 봐가지고 이제 외울 정도가 됐는데 가장 큰 오보 1등은 가장 크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상을 그르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나쁘게 만드는 방향의 보도에서 제일 컸던 것이 뭘까 하면은 이럴 겁니다. 아마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은 최순실 씨가 다니던 마사지 업소의 업주였다. 그런 사람을 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마사지 업소 업주를 추천했다. 더구나 강남에 아줌마가 다니는 마사지 업소 이걸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보도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JTBC 폭로 전에. 그래서 저 또한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맞죠? 이게 얼마나 마사지라는 거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 마사지가 풍기는 어떤 이미지하고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언제 나왔느냐? 청문회 때 그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물었어요. 그 마사지 업소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고 조윤선 장관까지도 왔죠 하니까 저는 마사지 한 적이 없습니다.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물었던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듯이 또 묻습니다. 저는 마사지와 관계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기자들이 무시해버리고 요사이도 계속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나옵니다. 마사지 센터장.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좀 보내달라고. 이 사람 이력서가 근사해요. 우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체육학 분야로 석사,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 겸임 교수도 하고 스포츠 센터, 스포츠 조직의 운영 연구위원도 하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천되어도 모자람이 없는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사지 업소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더라도 당신이 운영하는 CRC 뭐 스포츠 재활센터 거기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사람을
근육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그건 당신은 마사지 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마사지 기능이 하나 있긴 있을 거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없답니다. 자기는 마사지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마사지가 붙느냐니까 자기가 번역한 책 중에 발 마사지 뭐 마사지를 통해서 사람을 재활하는 책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보고 어느 기자가 마사지 업소 주인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 언론이 오보를 하면서 문제는 오보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국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며칠 전까지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보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첫째, 그 이사회가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걸 언론중재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거를 한두 개를 해야 감당을 하지. 이렇게 전 언론이 오보를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우병우 수석한테도 내가 물었어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이 똑똑하고 영민한 검사 출신 이야기가 감당이 불감당이다. 전 언론이 일제히 오보를 하면은 한 개인이 그 상대로 하다가는 24시간 다 그 일만 해야죠. 아니 한 언론사가 오보를 하면 상대를 할 수 있지만은 100개 언론사가 동시에 오보하면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이 상황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무력감이 그럴 거예요. 그동안 쏟아지는 이 기사를 보면은 90%가 움츠리, 오보, 왜곡 과정인데 이거 대통령이 일일이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물이 터져버리면 홍수입니다. 홍수. 오보의 홍수.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산이라고 표현한 그 말이 아주 적당해요. 이 상황에서 지난 넉 달 동안 사태가 기획폭로에서 오늘까지 아까 제가 말한 기획폭로,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성동, 졸속 국회의 소추, 편파적 지금 탄핵 재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범은 언론입니다. 언론. 맞습니다. 주범은 언론의 난입니다. 그 앞에 제가 쓴 책 제목이 언론의 난인데 쉽게 말하면 언론의 반란입니다. 언론의 반란. 우리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걸 언론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요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 이분하고 제가 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누가 판사가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12월 초에.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그 부친이 김동리 소설가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UCLA 비지팅 프로페서로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글을 하나는 아까우니까 계속 좀 써서 보내줄 수가 없습니까? 우리 종합제닷컴에서 시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하루에 하나씩 썼어요. 읽을 때마다 고칠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쓰고 문학적으로 쓰고 법리를 쉽게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매일 종합제닷컴에 한 달 동안 연재를 하다가 그럼 이 책을 내자고 해서 낸 책이 요새 잘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제목도 이 사람이 붙였어요.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이 제목은 사실은 책을 만들 때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다 붙여 이성 제목이 없어요. 탄핵을 탄핵한다. 만약 탄핵 기각이 되면은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그 큰 공중에 하나가 우리 김평우 변호사일 겁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또 귀국을 했어요.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글을 보고 이분을 변호인단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간 다음에 아주 변호인단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김평우 변호사가 아주
격정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 전문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보십시오. 읽어보시지,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요걸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꼭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 동영상에 다 나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걸 토대로 변론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영화 보면 법정 드라마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투는 그걸 보듯이 공부가 됩니다. 첫째, 아,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공부가 되고,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재판이 잘못되었느냐, 국회가 얼마나 엉터리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분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천재입니다. 김동리 선생도 천재인데 그 김동리 선생의 형은 또 더 천재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동리 선생 형이 김범부라는 분입니다. 김범부, 동양 철학을 하시고 해가지고 한국의 3대 천재라고 하는 그 집안 출신이라서 그런지,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 사물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외국과 비교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 사람, 인간을 끼워가지고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본 사람들마다 다 감탄을 합니다. 아, 이 변론 때문에 이 판결이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변론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들어본 강연이라고 하면 강연 중에 최고의 강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영원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막말했다고 하죠. 막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딱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스팔트에 만약 헌재가 판결을 잘못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막말했다, 선동했다, 드디어 헌재를 협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은 그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 이 탄핵 재판의 핵심은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싸움인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또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옛날 같으면은 전쟁을 했어야 될 상황인데 재판소가 들어가서 이 판결을 누구 대통령 편을 들든지 국회 편을 드는 것인데, 이거 다른 나라 같으면은 보통 이거 전쟁을 하는 경우다. 이번에도 촛불 든 사람, 태극기 든 사람이 격돌하고 있으니까 판결을 잘못하면은 아스팔트에 피와 눈물이 덮일 수가 있으니까 제발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스팔트에 피와 눈물이 덮일 수 있다, 요 표현 중에서 눈물을 싹 빼버렸어요. 아스팔트가 피로 덮인다, 눈물이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선동하는 게 아니고 제발 이런 사태를 헌법재판소가 막아야 된다. 실제입니다. 이거 외국에 보면은 국회와 왕이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쟁하고 한 경우가 영국, 프랑스에 얼마나 많습니까? 크롬웰, 국회를 대표하는 크롬웰 군대하고 찰스 1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찰스 1세 목을 치고 하는 그 상황을 앞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걸 조선일보 모든 언론이 막말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독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3가지 독재가 진행 중에, 첫째 언론 독재, 검찰 독재, 국회 독재입니다. 이 독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 3자가 뭐라고 하느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요. 자기들이 독재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한다면 말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자,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헌의 방향은 독재적 국회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태극기 집회 가면 국회 해산 이래요. 그걸 네 마디로 줄이면 국회 해산이 맞아요. 국회 해산. 물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들고 일러가지고 이런 국회는 안 되니까 국회를 해산하는 차원의 개헌을 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걸 또 막을 사람은 없으니까 국회 해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헌법재판소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김평호 변호사가 그 변론을 통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산 변론을 하고 나오니까 오마이뉴스의 그 젊은 기자가 아주 무례하게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김평호 변호사 가면 길을 막으면서 자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까 김평호 변호사가 제일 처음에는 존댓말을 하더니 나중에 나이가 아들뻘 되니까 하대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는 장면이 이렇게 비디오에 찍혀서 그것도 유튜브로 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국민들의 70% 80%가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김풍 변호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건 쓰레기 언론이 만든 여론이자 이렇게 쓰레기 언론이 만든 쓰레기 언론이 만든 70% 80%의 잘못된 여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쓰레기 언론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의 오보를 하고도 치우지 않으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쓰레기란 말도 좀 존칭같이 들립니다. 아니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잖아. 언론의 오보, 왜곡, 날조, 야비한 변화 이거는 정신적인 독극물입니다. 이게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으면은 독극물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만은 이번에 김정남처럼 죽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으면 정신이 망가지는 거죠. 정신이 망가지니까 최순실을 마녀로 보고 박근혜를 천하의 부패한 여자로 보고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을 독재만 한 사람으로 보고 김정은은 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하는 이게 돌아버립니다. 그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한국 현재 언론입니다. 한국 언론. 그러니까 쓰레기도 좀 너무 공손한 말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한번. 아니 45세 이하고 전교조 교육받은 젊은 애들 아닙니까? 그 영향이 있죠. 그러나 그나마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자를 저는 특정 기자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 시위장에 가면은 요새 조중동 간판 달고는 취재가 어렵죠. 태극기 집회는 참 그 슬픈 상황인데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향은 조선일보 독자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문재인보다 더 욕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배신감이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을 때 제일 아픈 거 아닙니까? 배신감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적개심보다 배신감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감이 더 강할,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언론이 져야 돼요. 그 오보, 가장 최근의 오보 사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고 발표된 그 다음날 2월 15일이죠. 2월 15일에 모든 언론이, 이것도 모든 언론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그동안에 차명폰으로 500회의 통화를 했다. 독일에 가 있는 중에도 그 몇 달 동안 127회의 차명폰 통화를 했다. 하루 평균 3번 했다. JTBC 보도가 난 그날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네. 그날 고속버스에서 JTBC 같은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씹는 프로가 시간이 김정남 암살 사건보다 더 크게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까 그 우종천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다. 확인이 필요하니까 첫째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좀 해라.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좀 있어 전화가 와서 홍보수석 배성래 홍보수석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독일에서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그 다음 날에 최순실 담당 변호사한테 일부러 최순실을 만나가지고 최순실한테 더 확인하면 해보자. 양쪽으로 다 확인하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최순실도 똑같이 차명폰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한 번도 없고 취임한 이후에 통화한 게 10번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럼 양쪽에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보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는 언론이 워낙 크게 보도했으니까 그게 준하는 정도로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겠네요. 봤더니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서 간단하게 한 줄, 아니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나온 거 다른 언론이 그걸 받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참 박근혜 대통령 쪽도 답답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런 걸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뭐가 캥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쪽 이야기는 또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 재판이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이경재 변호사한테 특별히 한번 다시 법정에 기자들이 오니까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게 공식화되니까 물었더니 최순실 씨가 역시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그맣게 보도가 됐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일 때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기력이 빠지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못 챙긴지 모르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보도가 안 되니까 딱 이것을 정보를 준 특검에 대해서 이 엉터리 정보에 사과를 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라. 인사조치 않으면 나는 특검 조사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보도를 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언론의 이 가공할 오보는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오보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제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언론중재위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간도 걸려. 다른 비상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비상한 방법. 계엄을 선포해야 돼요.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에서 당장 해제해버리니까 요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오해가 계시던데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면 다 해제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국회 독재입니다. 이 제도가 독재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언론 독재는 독재 중에서 제일 심각한 독재입니다. 대통령 독재에 비해서 언론 독재는 10배쯤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사람을 잡아요,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가지고 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혼자서 맞설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국회 독재는 입법 독재이므로 이건 또 행정 독재보다 더 심해요. 법을 막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는 것인데 이제는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 같은 전문인들이 주로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언론에서 오보한 것을 다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명단을 만들면은 조중동과
4대 종편 기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 있는 부장, 국장, 사장, 회장까지 이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독자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뭘 요구하느냐?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 그 요구를 언론에 대해서 하면 돼요. 첫째, 언론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됩니다. 영구 퇴출시켜야 돼요. 언론 절대 앞으로 언론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거예요. 당사자. 그 다음에 이 요구를 해야 돼요. 이 오보나 기획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범법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자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보도를 하죠. 하면은 언론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빨리 교육부에서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라. 하면 그렇게 해요. 언론은 공기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중동 4대 종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영체제가 족벌 경영입니다. 대를 이어서 3대, 2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족벌 언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족벌 언론 나쁩니까? 족벌 언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재용도 나쁩니까? 족벌 언론, 족벌 기업 괜찮습니다. 아니 일본에는 30대를 걸쳐서 기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족벌 언론 허용됩니다. 나쁜 것은 뭐냐? 족벌임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하는 언론이 나쁜 겁니다. 족벌 선동 언론은 안 된다 이거예요. 더구나 아무리 선동을 해도 이게 족벌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물러날 염려 없다. 든든하다. 월급쟁이 사장과 달리 나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족벌 언론이 선동에 앞장서면 이건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족벌 선동 언론은 타줘야 돼요. 족벌 선동 언론은. 그래서 이 언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요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아까 고영태 녹음 파일도 조갑제닷컴 MBC, 정규제 TV 뭐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특히 MBC가 아주 정상적인 보도를 요새 많은 이 태극기에 나오는 분들이 MBC 보도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절대로 이 MBC가 태극기 보도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고맙게 생각합니까? 다른 언론이 다 촛불편에 서 있는데 MBC는 그래도 중간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MBC가 우리 편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보도기관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3만 명 모였으면 3만 명이라 하고 태극기 집회가 10만 명 모였으면 10만 명이라 하고 그때는 10만 명 모인 그 집회를 더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만 명 모인 걸 100만 명 모인다고 거짓말 해주고 항상 촛불 대 태극기라고 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극기를 촛불 뒤에 놓는 게 이게 애국자입니까? 이게 예의입니까? 요새 태극기 대 촛불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에 최근에 태극기 집회를 제대로 보도한 것은 최근 한 달 아닙니까? 그 전에는 태극기 집회가 훨씬 사람이 많아도 종이신문에는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범죄는 사실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가려야 이게 자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권을 잡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유권자는 뭘 따라가느냐? 언론 보도를 따라갑니다. 언론 보도에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언론이 일로 가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80%의 탄핵 지지라는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오도된 여론입니다. 이 오도를 시킨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론은 계속 오도되고 오도된 여론을 이용해서 등장하는 정권은 사기꾼이든지 부패한 자든지 아니면은 이적 세력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선동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선동 정권의 출현을 막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교양 없는 국민 되고 조상을 욕하고 고마움 모르는 국민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언론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탄핵 재판은 지금 8명인데 이게 9명이 해야 되는 재판입니다. 왜냐? 이 이상의 큰 재판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판인데 이것은 결론이 생기면 안 됩니다. 9명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명을 채워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 요 앞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이렇게 해야죠. 빨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 후임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9명 전원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하니까 그 전에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나가버렸어요.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됐어요. 아니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나가면서 3월 13일 딱 지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라는 우회적 표현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거 하자. 빨리 해치워버리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6개월 안에 하도록 군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리고 통진당 경우에는 1년이 걸렸어요.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졸속으로 하면 안 되는 재판이라는 것은 아시죠? 왜냐? 언론이 폭풍처럼 몰아붙이고 국회는 졸속 탄핵을 해가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보면은 각하해버리는 게 맞지만은 요걸 심리를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따지는데 이것은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재판 이거는 무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버려야 돼요.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도 냉정을 찾고 하는 걸 기다리면서 또 재판관들도 이 진상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3월 13일에 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편파 재판을 이미 하고 있어요. 편파 재판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잘못한 것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 김평우 변호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는 고발을 한다는,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탄핵 소추 뭐 자꾸 어려운 말 쓰지만은 그럼 고발을 하려면은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을 고발하려면 조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국회가 자체 조사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했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 어떻게 고발장이 만들어졌죠? 아니 조사를 안 했는데 증거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쫓아내는 고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아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소추장 읽어보면은 검찰 수사 기록을 표절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표절한 거예요. 이건 표절 소추장입니다.
표절입니다. 표절.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거 각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국회에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토론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러니까 국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각하사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시작을 할 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강모라는 그 재판관이 양쪽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노무현 재판 때도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번도 이거 따지지 말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양쪽 변호사 뭐 그렇게 합시다 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따지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와서 보니까 대통령 측 변호사인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실수는 실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됩니다. 왜 따져야 되느냐? 국회에서는 뭐 깽판을 치든지 뭐 멱살을 잡고 싸우든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국회에서 해결될 문제니까 그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말하자면 국회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죠.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이게 일견 국회라는 권위 있는 기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국회한테만 재량권을 주고 왜 대통령한테는 재량권을 안 줍니까? 아니 최순실하고 만나던 최순실이 한테 무슨 연설문을 보여주고 고치라고 하던 최순실과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든 말든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재량권 아닙니까? 요거는 인정하지 않고 미주알 고주알 조사를 하면서 국회는 재량권을 달라. 이건 국회의 독재권을 허용하자. 국회의 특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닌데. 그래서 이 재판이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이게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 이 탄핵 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회가 3분의 1로 의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무 이유나 가지고 와가지고 3분의 의결 2로 탄핵 소추를 딱 하면 그 순간에 대통령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이 제도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일단 사람을 잡아넣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일단 유폐시키니까 이 제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양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원, 상원. 옛날에 우리는 민의원, 참의원. 왜 양원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국회가 이렇게 하원이 이렇게 잘못해도 상원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견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가 단원제니까 이런 실수가 막 먹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는 중간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여러분 닉슨이 탄핵 직전에 물러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같은 당에서 부통령이 포워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 게. 미국에서는 탄핵 당하더라도 공화당 정권은 그냥 가요. 4년 동안. 부통령 선거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통령제가 없어요. 부통령제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당장 선거를 해버려요. 선거도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60일 동안 선거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취임을 해야 돼요. 모든 선거 일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 60일 동안의 선거는 아주 어려운 선거가 되고 그동안 당선됐을 때 뭘 할 거냐 하는 준비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등장하는 정권도 아주 취약한 정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제도도 고치고 헌법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조항을 없애고 그리고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역설한 사람이 김평우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학자나 어떤 국회의원도 이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가 잘 풀린다면은 이런 제도적 위험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탄핵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의 본질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의 이념,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에서 통진당도 해산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하니까 남북한 좌익 세력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핵심 세력이 되어가지고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노동신문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여기에 바로 조중동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걸 평화시위니 촛불 민심이니 100만 명이니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가면서 하려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반공자유민주 세력을 작살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체제를 바꾸겠다는 탄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체제를 바꾸겠다는 탄핵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이것은 법률적 조금 잠깐만. 나중에 써가지고 주세요. 이거는 법률적 재판이 아니고 역사적 재판이고 이념적 재판이고 그러면은 체제를 바꾼다는 게 뭡니까? 체제 탄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인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첫째, 촛불혁명이 성공했다고 일어납니다. 촛불혁명 기념일을 만들자. 촛불혁명 기념탑을 광화문에 세우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파면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은 반공자유민주 냉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냉전 세력이고 수구 세력이고 부패 세력이다. 민족 반역 세력이다. 이 세력은 숙청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사드 배치 말아야 된다. 한일 관계 계속 나쁘게 가져가가지고 한미일 동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갈 때 무슨 일이 나옵니까? 그때 바로 그 사태를 걱정한 거 아닙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이야기가 아스팔트에 피와 눈물이 덮일 때가 내전적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내전적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관을 바꾸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오히려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 하는 쪽으로 교과서도 이미 교과서 그 정도 가 있지만 교과서도 바꾸고 이미 그런 체제를 뒤엎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 좌편향 국사교과서를 고치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더니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채택을 못했어요. 이거는 벌써 체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검이라는 자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실장 장관, 현직 장관까지 한 대여섯 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요건 뭐냐? 블랙리스트란 말이 존재도 안 해요. 그것은 문제단체 관리 방안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이 워낙 문화예술계에 반체제적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영화를 만들든지 연극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는데 항상 반국가적 폐륜적 행위를 하고 있다. 바로 그 표창원이가 주선해서 만든 이상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벗겨놓은 그런 그림을 만든 그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그래요. 그거 잘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이거는 표현 자유가 있으니까 뭐 당장 잡아넣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만 이 자들이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차원에서 파악을 한 것을 이것을 직권남용이라 해가지고 구속했습니다. 이것을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이 벌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애국적인 활동을 했다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애국적인 활동을 했다고 구속시키는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입니까? 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내가 그 구속영장 요지를 읽어보니까 딱 느낌이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 이거 쓴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 검사일 수는 없겠구나. 나는 이거 북한 국가보위부가 작성하면은 요런 게 나오겠구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던 고등계 형사가 만든 조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속. 이재용 씨는 우리나라의 GDP의 10%, 수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생긴 이래 그 3대에 걸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걸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왜 구속을 합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도망갈 사람입니까? 거주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고 구속영장 발부 아닙니까? 특검을 욕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판사를 묻고 판사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김정은하고 싸운 박근혜 대통령 좌편향 예술인들한테 국가가 이용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사람,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경제의 대통령 격인 이재용, 이 세 사람을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세력이 탄핵 주도 세력과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 세력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다른 체제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거짓말로 시작된 기획폭로로 시작된 이 사기적 소매치기 방식의 이 정권 탈취극에 헌법재판관들이 합세를 해버리면 체제가 넘어갑니다. 문제는 대통령 인용 판결을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거죠. 요새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평우 변호사를 욕을 하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토요일에 서울역 여기 광화문 여기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잘못된 판결도 승복하라 하는데 어떻게 불법에 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조선주의에 살고 있느냐? 헌법을 파괴한 헌재의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예요. 명백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체제가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이 언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야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다음에 태극기 12대가 들고 일어나지 않아야 그동안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무수한 범죄적 조작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공범 집단입니다. 이걸 한국 언론계는 전부 공범 집단이 됐어요. 몇 개 언론사 빼고 공범 집단이 돼가지고 워낙 오보를 많이 해놓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점을 잡았어요. 그러나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무서운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저항운동을 해야 돼요. 국민저항운동.
국민저항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자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그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기관이 폭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재 권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쪽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다른 수단이 없으면 우리도 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을 국민저항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2번 국민저항권이 허용됐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첫째는 4.19 혁명, 두 번째는 5.18 광주 사태입니다. 이때는 진압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렸어요. 이번에도 이 경우를 적용한다면은 국민저항권 행사의 논리를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인데 전번에 여기 보니까 탕기국의 정광용이라는 분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리면 맞읍시다. 죽이면 죽읍시다. 그러나 폭력을 써야 될 때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근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비폭력적 저항운동이 가장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북한하고 손잡고 인민군을 서울로 불러들일 때 그때 비폭력 저항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헌법 제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가 안보의 최종 보루는 국군입니다. 우리는 국군.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중립해야 돼요. 그것은 어느 정당 편에서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정체성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국군이 중립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모든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좌익 정권 저놈들이 북한하고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 한미동맹도 해체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 뒤집어가지고 완전 저항운동사로 만들려고 한다. 이승만, 박정희 무덤 다 파헤치려고 한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럼 국군이 헌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출동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저항권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김평우 변호사가 절묘한 아이디어까지 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엄청난 판결을 하기에는 8명의 재판관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런 정치 투쟁에서 어느 한편을 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씨를 뿌린 자가 거두도록 해야 된다.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국회다, 국회. 국회가 이런 엉터리 소추안을 냈으니까 이런 엉터리 소추안 가지고는 재판이 안 된다 하니까 각하를 해버리라 이겁니다. 그럼 간의 지각이 아니라 간의 각하를 해버리면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 안 묻고 국회가 욕 묻게 된다. 공을 국회로 넘겨버리라. 이런 절묘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의 현재 상황임을 보고 드리면서 여기 몇 개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4시, 장소 사장도 있었고 4시 반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탄기국도 바뀌었어요. 분명으로 비폭력이 아닌데 우리도 바뀌었다고 켈러부터 만들었어요 이번에. 차명폰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한 내용에 의문이 있다. 정호승 비서관이 차명폰 수십 대 만들어 대통령에 들었다고 검사에게 진술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보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명폰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차명폰이든 실명폰이든 대통령은 그거 쓰는 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어요. 다만 최순실하고 전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양쪽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현재 단계는 나는 그 두 사람 말을 믿고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온 특검과 언론은 믿고 싶지가 않는데 이것은
이번 특검 발표를 보고 확인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언론이 나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시행한 언론 정화와 사이비 기자의 정리는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때는 계엄령을 펴고 나서 했으니까 또 이것이 일시적으로 됐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돌아와 버렸어요. 제일 좋은 언론의 정화 방법은 양심 있는 언론인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언론사 안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우선 처자식 보기가 부끄럽다. 전부 날 보면은 쓰레기라고 한다. 뭘 해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만드는 게 가장 원천적인 것이고 그렇게 나오려면은 바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언론 방문단을 만드세요. 언론사 앞에 시위하지 말고 한 100명이 언론사를 방문하세요. 아 방문하는데 안 받아주면 됩니까? 찾아가라 이겁니다. 사장 찾아가가지고 한 100명이 그 로비에 딱 앉아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언론사 방문단을 조직해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으면서 어느 기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지속적으로 한 6개월만 하면은 그래서 이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장군 공무소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은 지금 시간이 촉박하오니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안 된대요. 전시에 준할 때만 합니다. 전시에. 대한민국 전쟁이 나가지고 포위됐을 때만 하고 반란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청와대에 담을 넘어오고 할 때는 위수령 아니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국회가 그 다음날 의결을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를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주장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좌익들이 무장해가지고 총 들고 나올 때는 계엄령 선포를 해야죠. 그때는 국회도 아마 해제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엄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계엄령 펴자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대말리니까 이런 말은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하면은 그게 우리를 잡습니다. 또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요새 많이 만들어요. 요새 그 거짓말에 소환 능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쪽도 만들고 이쪽도 만드는데 상대가 거짓말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로 잡자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은 진실로 잡아야지. 거짓말을 잡자고 내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대말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원하긴 하겠지만 박 대통령이 주변 인물인 최순실 관리를 못하고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제목으로 탄핵을 인용하려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첫째, 헌법 위반이든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장 소추장을 보면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될 만한 사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뇌물죄는 억지로 엮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중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위반인데 이것은 사소한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해가지고 단임제 5년 대통령이라는 이 제도를 허물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요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을 면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중대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최순실이가 추천한 사람을 장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했다.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은 우선 위법성이 없어요. 중대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안 됩니다. 꼭 내가 재판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가기밀 누설죄 이거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연설문 그 국가의 기밀 아닙니다. 세월로 7시간은 이것을 제기한 사람은 잘못했어요. 아마 대통령
산에 기각을 할 때는 요걸 가장 중대하게 선물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통사고하고 대통령 책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무슨 생명권을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아니다. 여기에 방점을 띄어가지고 아마 기각 사유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쪽이 잘못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했다면 이것도 죄가 되는가? 이렇게 죄가 된다면 우리 여성들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오보가 쏟아지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거 정상적인 국가에는 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미개 국가가 맞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런 짓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언론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판사 검사가 있다면 이건 미개 국가가 많습니다. 국민은 깨어 있는데 위에 상류층이 미개 상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촛불 시위를 편들고 고영태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 없이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이 조중동이라는 보수적 언론이 왜 그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부 사정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져서 그렇습니다. 이 언론의 오만입니다. 언론은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을 보도하는 겁니다.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자동차 도로 같습니다. 도로. 자동차 도로에는 못난 차도 다니고 잘난 차도 다녀야 되는데 그 이상한 교통순경이 써가지고 까만 차는 다니지 마. 작은 차는 빠져.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언론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잘 써주고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은 깔아뭉개버리고 우병우 수석이 뭐 장모 땅 비리 있다 그 거짓말 나 그거 완전 조선일보 오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찍어놨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써놓고 왜 몰아내지 않느냐 왜 사퇴시키지 않느냐고 또 욕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헌법에 청와대 비서진의 인사권은 조선일보에게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언론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언론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기자들이 착각을 해도 이 기자들이 지금 자기는 권력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착각을 하고 권력기관, 보도기관이 권력기관이 되니까 이 기자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대통령을 몰아낼 수도 있다 하는 습관이 체질화돼서 오만의 습관이 체질화돼서 이런 꼴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그 건방진 한국의 언론을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문명국가로 가고 이 기회에 이번 사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현재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3분 남았습니다. 3분.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요새 바른정당에 가 있는 그 배신자들 있잖아요. 이념적 배신자. 또 당명은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른정당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른정당입니까? 삐딱정당이에요. 삐딱정당. 그 자들 자연히 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의 배신. 이게 이런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 보수 세력, 우리 우파 세력이 우리도 힘을 쓸 수 있다. 우리도 좌파하고 거리와 광장에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걸 확대시키면은 이제 좌익 세력 두렵지 않고 좌익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 수가 있고 반드시 헌법의 힘으로 우리가 조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전화위복이 난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생각하면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책이나 문서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념투쟁에서는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소환만 막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 나눠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1의 6.25는 무력전쟁이었지만 제2의 6.25는 이념전쟁입니다. 이념전쟁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기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